(1427년 4월 26일) 문무백관을 거느린 세종이 예복을 갖춰 입고 경복궁의 중심 근정전 앞에 나타납니다. 이 근정전은요, 조선시대 국가의 중대한 의식을 치르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예복을 입고 근정전으로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특별 행사. 특별 행사. 특별. 그렇죠. 맞습니다. 이날 국가의 큰 경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날의 경사는 바로 딴딴따단, 딴딴따단. 네, 왕실의 결혼.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귀한 맏아들이자 적장자인 문종이었습니다. 자, 이 세종은요, 세자빈을 맞이하러 가는 세자에게 덕담과 훈계를 하기 위해 근정전에 나왔던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히는 세종은요, 당시에도 백성들에게 성군으로 칭송받는 왕이었죠. 이런 세종의 적장자가 결혼한다. 이 뭐 그야말로 정말 나라의 경사 아니겠습니까? 경사죠, 경사. 그런데 이 결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 이 중에서 적장자 왕은 누구일까요? 없나? 한 명도 없어요. 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는요 스스로가 나라를 세운 건국 군주였습니다. 이대왕 정종은요 태조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3대왕 태종은요 바로 이 태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이 정종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자 아니죠. 네. 그리고 조선의 제4대왕 세종 역시 아니에요. 태종의 적장자가 누구였냐면 양녕대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된 후 형 대신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적장자에 의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종은 적장자인 세자였습니다. 맞네요. 처음이네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적장자가 왕위를 잇는다면 유교적 가계 계승의 원칙, 즉 정통성 있는 적장자로 가계를 계승하는 종법이 지켜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네, 유교 이념을 따르는 조선에서는요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이 결혼이 조선과 세종에게 얼마나 중요했을까 느낌이 이제 오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이 엄청난 의미의 결혼을 하게 될 주인공 세종의 아들 누구? 문종. 문종. 이제 궁금한데 혹시 여러분들 문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세종의 아들 문종. 좀 몸이 좀 허약했다고는 알고 있어요. 대기간도 짧았다고도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 맞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여 만에 사망한 문종. 아 진짜요? 네. 사실 이 문종을 어릴 때부터 그 병약했던 군주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실록에 적힌 세자 시절 문종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원 씨 그 기로 한번 읽어주세요. 유계, 천문, 역상, 성률, 의문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야. 진짜? 자, 유계는요. 유학교육에서 다루는 6가지 기초 교양을 말합니다.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서예, 수학을 가리킵니다. 또 이 천문과 역상은요. 조선시대 과학을 의미하는 천문학에 해당하고요. 성률과 의문은 언어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부부터 예체능까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다. 그래요? 게다가 문종은요. 네.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엄친아. 그렇죠. 엄친아. 어떻게 완벽해? 그러니까요. 문종 같은 경우에는 자질과 능력이 매우 탁월했던 준비된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세자 수업을 그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왕위에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왕위에 올라가서는 또 군사 제도도 이렇게 정비하는 그러니까 문과 무를 다 아울렀던 정말 준비되었던 그런 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최고네. 정말 최고예요.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귀하디 귀한 아들이 결혼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상대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맞네요. 세종은요 무려 3년이나 며느리감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자,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문종의 배필이 바로 군대 최고 지휘관인 정삼품 상호군 김호문이란 인물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녀는요 세자인 문종과 결혼하면서 세자빈이 되었고요. 세종에게 휘빈이라는 호를 받아서 휘빈 김씨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조선의 국모가 될 자리에 오르게 된 휘빈 김씨. 보세요, 지금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통성 있죠, 능력 있죠, 잘생겼죠. 정말 모두 인정받은 이 남편, 게다가 이 자애로운 성군 시아버지를 둔 휘빈 김씨의 결혼 생활. 예원 씨, 이런 남자, 이런 시아버지 만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결혼했죠,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완벽하네요. 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과 2년여 만에 바탕나고 맙니다. 대체 그 2년여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휘빈 김 씨의 결혼 생활은 초기부터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세자가 아내인 휘빈 김 씨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아내에겐 무관심하면서도요 몇몇 궁녀들은 또 가까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휘빈 김 씨의 그 심정 상태는 어떨까요? 불행하죠. 그런데 세자 문종과의 그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만약 빨리 자식을 낳았다면 아마도 그 휘빈 김 씨의 지위는 안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빈 김 씨에게는 자식을 낳을 기회마저도 없었습니다. 당시 관행으로 대체로 이 성년으로 간주하는 15살 봄에 합방을 합니다. 휘빈 김 씨와 결혼할 당시 문종의 나이는요 15살이 아니라 14살이었습니다. 아직 1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자, 이쯤 되면 이제 합방이 이제 가능해지는 나이가 된 거예요. 15살이. 네. 이때 휘빈 김 씨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근데 왜요? 유교 예법에 따라서 이 휘빈 김 씨는 1년 동안 할아버지 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이 상을 치르는 동안은 합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결혼을 하고도 2년가량이나 합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남편인 세자가 자신에게 여성으로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또 이 세자빈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집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분이 또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니니까 또 불안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이 세자빈의 마음은 굉장히 좀 초조했던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조하지만 그냥 참고 기다리겠다. 세자가 올 때까지, 나를 찾아줄 때까지. 아니면 세자를 빨리 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세자빈은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자가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자, 이 초조한 마음을 견디지 못한 이 휘빈 김 씨는요 누군가에게 은밀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한 인물은요 호초라는 이름의 궁녀였습니다. 이 궁녀 호초는요 양반과 첩의 딸이었는데요. 휘빈 김 씨가 알고 싶어했던 건요 바로 세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비술이었습니다. 휘빈 김 씨는요 어머니가 첩인 호초라면 뭔가 민간에 떠도는 그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첩들의 비법 요거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승술. 승술. 예, 압승술. 압은 뭐냐면 누를 압자예요. 예. 승은 이길 승, 술은 제주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다른 여인의 길을 눌러가지고 이 자신이 사랑 싸움에서 이기는 술법. 그럼 이 압승술, 이 비술 써가지고 궁녀들을 누르고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요 비술, 요거를 지금 원했던 거죠. 그래서 희빈 김씨는요, 세자빈이 절대 하면 안 될 비술에 손대게 됩니다. 호초는요, 희빈 김씨에게 조용히 비술을 알려줍니다. 뭐지?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의 신발을 잘라서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든 다음 요걸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여자는 멀어지게 됩니다. 희빈 김씨는요, 그 방법을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당시 문종이 가까이 지내던 이 두 궁녀, 효동과 덕금이라는 두 인물을 콕 집어서 그 신발로 실행할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희빈 김씨는요, 이 비법을 써보기 위해 틈틈이 기회를 엿봤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 이게 아니, 결론은 실패. 실패. 세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끝내 문종에게 이 비수를 쓰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쉽지 않죠, 이게. 아니, 아, 안쓰러워요, 진짜. 사실. 안쓰러워. 맞아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렇죠. 아, 자, 이게 안 되니까 다시 호초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물어보죠. 아, 또. 이때 호초는요, 전보다 더 충격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갖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뱀이요? 뱀. 네.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아니, 실패로 끝난 첫 번째 비술보다도 훨씬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희빈 김씨는 이 두 번째 비술에 혹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요, 두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궁궐에서 세자빈이 비술을 쓴다는 소문은 당연히 시아버지 세종 귀까지 들어가지요. 들어갔어.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세종은 이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 그리고 확인합니다. 호초를 불러오라. 와. 친히 불러드립니다. 일개 궁녀가 나라님 앞에 불려갔으니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히 거짓말로 모면할 엄두도 못 내고요.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게 됩니다. 아이고, 다 얘기해버리네. 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희빈 김씨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을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며느리의 자백을 듣는 이 세종의 심정, 이 과연 어땠을까요? 슬프다.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진실로 장차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남의 어머니로서의 괴범이 되어 만세의 큰 복조를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다. 정말 이 세종은요, 며느리가 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예비 국모를 세워서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던 이 세종의 계획. 이 세종의 계획은 며느리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게다가 며느리 희빈 김씨의 일이 이 세종에게 특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삼강행실도. 이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습니다. 이 세종은요, 조선 초기 백성들에게 이 유교적인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삼강행실도, 이 도가 그림 도자거든요.
백성들에게 올바른 이 유교적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 국민 배포용 교훈서까지 편찬한 세종. 그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이 유교 이념이 바로 서야 진정한 국가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삼강행시도 외에 백성뿐 아니라 왕이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도 또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이후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조선 왕조는 국가 유지의 기초인 집안을 잘 다스려야 그 다음 국가도 잘 다스려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뭘 억제했었죠? 우리 배웠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있으니까 조선에선 이것을 억제했습니다. 안 돼! 노! 이건 아니야! 노! 우리 배웠습니다. 뭐였죠? 이혼! 조나단 정답! 아, 좋아요. 자, 그래서 유교적 윤리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앞장섰던 세종, 당연히 이혼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런 세종이 아들 문종 부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진짜 머리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쵸. 이혼을 금지시켰는데 왕가에서 내 아들이 이혼을 한다. 이거는 좀 아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종의 선택. 이혼. 우와. 말이 이혼입니다. 돼요 이게? 시아버지 세종은요, 희빈 김 씨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요, 친정으로 돌려 보냅니다. 지금 김 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2해도 못 되었는데 그 꾀하는 것이 감히 요망하고 사특함이 이미 이와 같게 이르렀으니 왕궁 안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니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시켜야 할 것이다. 자, 그럼 감히 이 세자빈에게 비수를 가르쳤던 궁녀 누구? 호초. 호초 어떻게 됐을까요? 의금부 갔을 것 같은데. 목을 베는 참여. 목을 베는 참여. 목을 맸어요? 네, 그 정도로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희빈 김 씨의 행동에 세종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수님, 세자빈이 비수를 썼다라는 거는 얼마나 좀 심각한 일일까요? 이 여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제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의 요소가 될 수 있는 투기와 그다음에 음행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압성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투기와 음행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 여성으로서 모두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왕실의 수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네요. 자, 2년 3개월 만에 희빈 김 씨를 세자빈 자리에서 쫓아내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 날 세종은 전국에 금혼령을 내립니다. 에? 금혼령. 이거 왜 내렸을까요? 왕실의 이 혼인 대상으로 좋은 배우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금혼령은요, 세종이 다시 며느리를 뽑겠다는 신호였죠. 왕실의 일원이 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며느리 뽑는 과정, 왕실에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삼간택. 삼간택. 석삼자, 분간할 간, 그리고 고를 택자예요. 그러니까 간택은 가려서 고른다라는 뜻입니다. 왕실 사람들이 혼인할 때 그 배우자를 일정한 절차에 걸쳐 고르는 과정을 삼간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간택. 그래서 이 삼간택은 말 그대로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이렇게 3번의 간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1차, 2차, 3차. 그렇죠. 그런데 세종 때까지는요, 아직 3번의 간택 과정, 삼간택 형식이 자리 잡았던 건 아닙니다. 이후로 이 점점 형식을 갖춰 나가면서 삼간택의 형태가 된 건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삼간택 과정. 우선요, 삼간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국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전국에 알리고 아까 말한 금혼령을 내립니다. 금원령이요. 금혼 대상의 연령대는요, 국왕이나 이 왕세자의 나이에 따라 조금씩은 달랐지만 평균적으로 10세에서 15세 안팎의 처녀. 자, 그리고요, 해당 나이에 처녀들을 둔 집안의 어른들은요, 일종의 지원서라고 할 수 있는 간택단자, 이 간택단자라는 걸 조정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지원서, 어떤 것들을 적어 놓았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 궁금해요. 이게 이력서 지원서란 같은 거. 말이죠. 예, 지원서. 그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택단자. 우와. 뭐 이렇게 많아요? 자, 지금 보는 사진은요, 1882년 고종 때 세자 순종의 결혼을 위해 받은 이 간택단자를 조정에서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첫째 줄을 읽어보면요, 처자 홍씨 년 10세. 아, 몇 살? 10살. 10살. 계유 7월 초 3일 6시. 이건 뭘까요? 태어난 날. 날. 생일이겠죠. 본관, 남양. 그러니까 이 세자빈 그 지원자의 성과 나이, 사주인 생년월일치, 그리고 본관을 적고요. 그 다음 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직과 이름을 적은 겁니다. 이야.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론? 지금으로 본다면 일종의 어떤 소속 정당? 음. 간택 후보를 뽑을 때 집안의 명성뿐 아니라 정치 성향까지 고려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전국에서 올라온 이 간택 단자 중에 이 집안과 사주를 살펴 후보자를 추리고 본격적으로 삼간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면접 초간택. 예원 씨는 초간택을 알고 있어요? 아니, 삼간택은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초간택 때 뭘 하고 이런 거는 몰라요. 아니 근데 오늘 지금 입고 온 의상이 어? 알고 온 듯한 의상을 지금 입고 와가지고 잠깐만요. 청바지를 입고 해요? 아니 진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예원 씨가 막 어떻게 그런 예지력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오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초간택의 장면 영상이 있습니다. 와, 궁금합니다. 보시죠. 오, 나다. 위에 좋은데요? 색깔이 똑같아. 위에 색깔 똑같아요. 오. 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면접용 정장을 입듯이요 초간택 때도요 면접 복장이 있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면접을 치르려는 취지에서 복장을 통일했던 겁니다. 이것도 참 지혜죠. 네네. 네. 이 30여 명 중에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가 이 초간택에 합격합니다. 오. 그렇게 뽑힌 합격자들에겐 두 번째 면접 재간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간택에서는요, 뭘 중점적으로 봤을까요? 재간택에서는 식사 예절입니다. 예절을 진짜 중시했구나. 왕실 우더른들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셨는데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얼마나 교양 있게 행동하는지 알아보려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 예절을 보는 재간택을 통해서 최종 후보 3인이 결정됩니다. 3인. 와. 3인. 와, 야, 마지막.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가장 긴장되는 최종 관문 삼간택이었습니다. 왕실의 제일 높은 어른인 이 대비나 왕비, 종친을 면접관으로 둔 압박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알아보려고 했던 건요, 바로 후보자의 성품과 현명함입니다. 현명함.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한 후보자가 먼저 대답합니다. 산이 깊사옵니다. 자, 또 다른 후보도 뒤이어 대답합니다. 물이 깊사옵니다. 오. 좀 더 깊어진 것 같죠? 네, 네.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의 후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사옵니다. 조나단인가요 방금? 나 깜짝 놀랐어요. 아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하니까 네. 왕이 되물은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때 답이 뭐냐면 사물의 깊이는 자로 재서라도 헤아릴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재기도 헤아리기도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이야. 와! 뽑힐만 하네요. 이 현명한 답변을 한 15세 소녀는 결국 최종 합격을 이뤄냅니다. 그녀가 바로 영조의 두 번째 아내, 바로 정순 왕후입니다. 왕비나 세자빈이 된다는 건요, 국모 또는 차기 국모가 된다는 거니까 왕실의 입장에서 이 삼간택 정말로 중요한 행사였죠. 그렇죠. 교수님, 드라마에서 보면 최종까지 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후궁이 되거나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는지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은 혼인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충신, 또 뭐 연려, 또 효자 이런 삼강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재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지. 요즘은 이제 후궁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연구 결론에 따르면은 상간택에서도 떨어진 그 후보자들은 다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택에서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타이틀이 혼인을 막는 그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현 씨 다시 문종 씨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세종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이제 뽑는. 그렇죠. 이제 그 과정하다가 네. 이 간택 과정을 한번 들여다 본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세종은요 첫 번째 며느리가 옳지 못한 행실로 쫓겨난 만큼 두 번째 며느리는요 더더욱 신경을 써서 뽑으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군 세종이 두 번째 세자빈을 간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문종이 좋아하는 그 이상형의 외모. 외모를 봤다. 네. 성군 세종이 도현 씨 정답. 오! 한 번 처음이에요, 처음. 외모? 외모. 아. 외모. 맞습니다. 이제 동궁을 위하여 배필을 간택할 때에는 마땅히 처녀를 잘 뽑아야 하겠다. 세계와 부덕은 본래부터 중요하나 혹시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면 또한 불가할 것이다. 확실하게 인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가문과 부덕은 원래부터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두 가지 못지않게 용모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세종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모여 가려 뽑는다면 덕을 보지 않고 오로지 얼굴만을 보고 뽑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세종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거 잠깐 봐서 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덕으로 뽑을 수 없다면 용모로 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뀌었네요. 저걸 세종 바뀌셨어요 지금요? 바뀌었어. 네, 세종이 이렇게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최종 간택된 세종의 다음 며느리는 집안과 부덕은 물론 용모까지 고려해 뽑은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 자, 과연 시아버지 세종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종은요 다시는 희빈 김씨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새로운 며느리 순빈 봉씨가 오자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요, 바로 열려전. 열려. 열려전.
여성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 여성들을 가르치는 훈육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 시아버지가 준 그 열려전, 네. 그 책을 뜰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뭐예요? 뭔 일이야? 구성을 일이야, 안 이게 봐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덕목을 안 보고 뽑아서? 그러니까. 외모를 좀 보고선 뽑아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이 좀 그렇네. 안 된 그런 거예요? 결과 나온 거죠, 지금은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우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휙! 던져버린 거예요. 야. 아,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요. 유교 사회 조선에서 효를 다해야 하는 이 시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충을 바쳐야 하는 왕에게 불순한 행동을 보인 겁니다. 어떡하냐? 이때 세종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차차. 또 내보내요? 또 아 내보내? 근데 이번에는 못 내보내. 못 내보내. 왜요? 이미 내보내가지고 이미 지금 소문이 다 나 있는데. 네. 난 세종인데. 난 세종인데. 내가 또 내보내야 돼. 난 세종인데. 조나단이 맞아요. 며느리의 잘못을 혼내지 않습니다. 사실 세종도 화가 났겠죠. 그런데 따로 불러서 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아이고야. 아 순빈봉 씨. 바로 술. 술이었습니다. 아이고. 술을 좋아했어요? 이야. 아니, 얼마나 좋아했길래. 세자빈이 궁궐에 술을 숨겨놓고 마시면서 취한 채로 돌아다닌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야. 와. 실제로 순민봉 씨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가 이 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실록이요? 실록에 순민봉 씨 궁궐에서 지금 술 먹고 지금 해롱해롱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 두고는 큰 그릇으로 어허. 연거푸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며 혹 어떤 때는 시중 드는 여종으로 하여금 없고 뜰 가운데로 다니게 하고 혹 어떤 때는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집에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하며 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왔을까? 주정뱅이 아닌가요? 항상 이게 술에 취해 궁녀에게 업혀 다니는 세자빈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야. 와. 그럼 된 이거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바로 소문 났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바로 소문나죠. 아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봉 씨는요 질투 때문에 궁녀들을 구타하기 일쑤였어요. 진짜요? 어떤 경우에는 뭐야, 거의 이거 뭐야. 궁녀가 하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이르는 정도. 여기까지 왔다 그래. 아니 세종의 그 어. 이 안목이 좀 의심이 돼가. 네. 어떡해. 진짜 아 완벽할 수 없나 봐요. 열여전을 집어 던지고 술에 취해 돌아다니고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당연히 이 내용들 세종의 귀에 들어가죠. 들어가지요. 와, 근데 여기까지는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세자빈이 그래도- 지금 그래도 참았을 것 같은데. 오? 왜요? 진짜? 세종이니까. 아 또 세종이니까. 네, 일단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세종으로서는. 아 이게 세종이 이게 첫 번째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참습니다. 진짜요? 네 참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걸 참아요? 첫 번째야 좀 많이 참아주지 이거. 첫 번째는 바로 그러고. 깊다. 세종도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같아. 근데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 세종은 판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걸 눈 감아 주더라도 왕조를 이어갈 세자의 아들 세손을 빨리 봐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순빈 봉 씨와 재혼했을 무렵 세자 문종의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지금 자식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순빈 봉 씨는요. 이 세자 문종과의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일단 좋지. 또 다른 누군가를 들여요. 정답 맞습니다. 어? 아. 어떻게?
명문가 출신의 여인 3명을 세자의 소실로 간택해 드립니다. 세자의 첩을 부를 때는 보통 소실 또는 후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정통성 있는 왕실의 후계자는 이 세자빈에게서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만에 하나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실을 드렸던 겁니다. 과연 세종이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3명이나 드렸는데 네,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소실 권 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와. 와, 이 시아버지 세종이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나라의 경사고 정말 세종의 기쁨이죠. 하지만 이 세종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폭발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누굴까요? 아니 순빈봉 씨죠. 순빈봉 씨. 맞습니다. 깜짝 놀라지 뭐. 순빈봉 씨는요, 질투와 원망, 분노를 쏟아내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소실 권 씨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쫓겨나게 될 거야.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결국 세종은 아들인 문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는 거죠. 정처 이 순빈봉 씨에게서 이 아들을 두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 결코 정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순빈봉 씨에게 마음 좀 써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나마 모범생 세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걸까요? 얼마 후 순빈봉 씨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아유, 다행이다. 우와. 자, 이 순빈봉 씨가 아들을 낳게 되면 세종의 입장에서는 적장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세종과 소원왕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순빈봉 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아예 왕비전으로 옮기게 합니다. 최고의 VIP 대접을 네.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 후 네. 왕실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순빈봉 씨가 유산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소식도 청천벽력이지만 더 충격적인 아이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나도 유산했다 그랬죠? 네. 임신이 아니었어요? 정답. 오! 네? 정답. 오! 정답. 오! 네? 와, 좀 못됐네. 야, 잠깐만. 드라마에 나오는 이거 아침이에요. 아침 아침 드라마 이 아니에요? 드라마야. 와, 진짜 이게 있었어요. 그런 스토리. 알고 보니까 하는 척하고. 맞아요. 근데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임신한 그 소실에 대한 질투심으로 이런 가짜 사건을 벌이고 만 겁니다. 와, 야, 이거 이 소식을 들은 이 세종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는 어, 이제는 뭐 그렇네. 이제 안 돼. 끝났네요. 이제- 이제 안 돼. 이번에도 참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많이 많이 너그러지셨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세자를 유혹하는 비수를 쓰려다 걸린 그 희빈 김 씨가 그 미수에도 불구하고 바로 퇴출된 것과 다르게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 씨에 대해서는 세종은 참고 또 참은 거예요. 왜 그러시지? 이유가 뭘지 자 실록에 그 세종의 마음이 있어요. 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못하겠다. 또 어떻게 며느리를 쫓아낸단 말이야. 이건 내 못하겠다. 근데 처리할 바를 아직 못하겠다는 이거에 큰 게 많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또 세자빈을 쫓아낸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백성들이 너무 놀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아버지 세종은 있냐고 또
인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또 참는 세종. 이 세종의 그 인내심이 결국은 폭발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제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자, 과연 이 순빈봉 씨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날 이 궁궐 안에서 청소 중인 한 궁녀에게 세자인 문종이 은밀히 다가가 말을 겁니다. 그 궁녀에게. 네. 네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궁녀에게. 이 그림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아니요, 지금. 여자. 여자와 여자. 그렇죠. 조선시대 때? 네. 현대 말고 조선시대 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세자 문종이 조선이 문종이 지금 궁녀한테 가서 궁녀에게 물어본 물어본 거예요. 거예요. 너 내 아내랑 진짜 자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요. 이 순빈봉 씨와 한 궁녀가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이 궁궐 내에 파다하게 퍼졌고 문종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종이 직접 그 궁녀에 가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 궁녀의 이름은 소쌍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충격적인 만남은 길고 긴 겨울밤 순빈봉 씨가 궁녀 소쌍을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궁녀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니 소쌍에게 동침을 요구한 겁니다. 소쌍은 거부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비는 강제로 옷을 빼앗고 눕혀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순빈봉 씨는요, 이 소쌍에게 집착하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소쌍이 잠시라도 이 곁을 비우면요,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이 원망하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쌍이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이 이거 들으면 이거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와. 이거 아닌가요, 이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유교 국가 정립을 추구하는 세종에게는 이건 너무 충격적인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네. 특히 유교 문화에 있어서는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이 결합을 통해서 어떤 그 가문의 형성과 이 국가가 이어져 나가는데 동성애를 할 경우에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종은 순빈봉 씨가 동성애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것을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렵다. 결국 세종은요, 세자빈의 부정한 행실을 감싸더니 차라리 며느리를 2번 내쫓는 편이 낫겠다. 결국 1436년 10월 문종이 재혼한 지 7년 만에 세종은 다시 한번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두 번째 세자빈마저 쫓아낸 세종의 심정, 이거 어땠을까요? 전에 김 씨를 패했는데 또 봉 씨를 패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내가 마지못하여 세자빈을 회출하는 뜻을 알리기 바란다. 일국의 왕이자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가장으로서 이 상황이 비통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종은요, 세자빈의 잘못된 행동을 숨기지 않고요, 대신들에게 낱낱이 밝혔습니다. 세종은
세자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이 사람 이름인가요? 아, 사람 이름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 교과서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어우동 하면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접한 모습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도 조선시대 최고의 판무파탈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늘 보면은 좀 화려한 의상과 화려한 모자를 쓰고 나오는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어우동의 처벌은요, 장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조선의 왕이요, 직접 나서서 이 여인에게 극형인 사형을 명합니다. 와. 직접 나서 가지고 네, 왕이 직접이요. 아니, 대체 이 어우동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원래 받아야 하는 그 형을 넘어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직접 관여해 벌을 내린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은 어우동, 그녀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나? 이 주제로 어우동 죽음의 비밀을 벗겨보겠습니다. 어우동.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어우동에게 죽음을 명령했던 왕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480년 조선을 다스렸던 왕.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났던 왕인데요.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성종. 맞습니다. 전하다. 성종 말고. 성종 말고 성종. 아, 그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모았네요. 송종. 송종? 네, 죄송해요. 이렇게 성종 말고 전달을 해야 되니까 멀리 계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발음이 네, 어렵겠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연산군 할 때 그의 아버지 배웠죠. 성종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연산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이 1480년은요.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종은요. 할아버지 세조. 이 세조가 또 이 카리스마 하면서 엄청난 왕권을 자랑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때와는 정말 다르게 정말 신화와 학문을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경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소통했던 왕도 정치. 정말 왕과 신하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평안한 정치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성종 시대에 살았던 이 어우동이라는 여인, 과연 어떤 사람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전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이 어우동하면 섹시한 이미지, 늘 그런 이미지로 매혹적. 우리가 지금 소비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우동이 태어난 곳은요. 한양에 있는 지체 높은 양반집이었습니다. 양반집이었습니다. 아 진짜? 양반집 네. 딸이었어요. 양반 딸이었어요. 공신 집안에다가 지금으로 치면요. 외교부 국장급에 해당하는 승무원 지사까지 지내게 되는 정말 지체 높은 양반, 바로 박윤창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눌 이 여인은 어우동. 네. 뭐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으세요? 이름이 어, 성이 다른 거. 성이 다르네. 아버지가 성이 박씨. 씨. 근데 이분 어우동? 뭐지? 그녀의 이름은 박어우동이 아니라 네. 박구마. 어? 박구마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구마. 박구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박구마인데 왜 어동으로 불린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아, 뭐 닉네임을 썼나요 그때? 그때 닉네임 써요? 뭐 이거 박어동? 박어우동. 박어동? 이것도 이게 들으니까 또 이게 확 와닿긴 하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조선시대 사실 여성들의 이름이 남아있질 않아요. 맞아.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어우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별명,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닉네임. 닉네임, 어,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이 어우동의 의미가 뭐냐면 어우동 이게 뭐냐면 같이 어울려서 통하다. 어울려 통하다. 오히려 어우동. 통하다. 또는 이제 야무지지 못하다는 그 얼동의 잘못된 표기다라는 그 다양한 설이 있는데 오늘 이제 편의상 어우동이란 이름을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우동에 대한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동은요, 지승문 박윤창 박 선생의 딸이다. 집안이 부유하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요 아리따웠다 부분 요거 놓치지 마세요. 네. 네. 예, 조선시대 역사 기록 속에서 여성의 외모를 잘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리따웠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면 진짜 진짜 예뻤던 예쁜 거네요. 겁니다. 네. 자, 어쨌건 이 돈, 집안의 명예, 미모까지 정말 조선시대에 남부러울 것 없던 그런 여성입니다. 어휴, 그죠?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이 어우동에 혼기가 차니까 혼답이 오고 갑니다. 자, 이때 이 혼답이 어떤 상대가 되는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어느 집안이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저 때는 이제 어른들끼리 이렇게 결혼 혼사 이렇게 해라 하면은 하는 시대였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저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했으니까 네. 주변에서 뭐 이렇게 막 금은보화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과 이렇게 혼인을 좀 시켜주세요. 이런 게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리따우니까. 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왕들이 조금 이렇게 탐낸다. 예, 탐내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해요? 예, 왜냐면은 그 박 선생이라고 이렇게 딱 존칭하는 거 보니까 오호. 되게 유능한 분 같은데 이제 왕 쪽에서도 좀 사돈 맺으면 좀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왜냐면 외교부 장관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비슷했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가에서 응. 연락이 옵니다. 우와. 네, 왕가에서요. 태종 이방원. 자, 그의 아들들 효령대군의 아들 영천군이 있고요. 영천군의 아들 태강수 이동. 바로 이 태강수 이동은요.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 말 그대로 조선의 로열 패밀리. 바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 어우동과 함께 결혼하면 어떻겠소? 이런 손자 며느리. 네. 연구원님, 태강수 이동은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던 왕족이었을까요? 종치는 왕에 가까운 친족으로 왕의 현손, 즉 4대 손까지가 종친에 속해 있고요. 종친은 원칙적으로 관직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태종의 3대 손인 이동동, 공식적인 관직이 없었어요. 대신에 국가로부터 품위 유지비를 그래서 받았던, 네, 품위 유지비를 받았구나. 받았던 거죠. 네, 또 왕의 혈족이었기 때문에 종친으로서의 그 위상과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남성이었어요. 네. 엄청난 집안이죠.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두 사람은요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우동은요 이 왕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동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 남편의 품계와 동일한 오늘날요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사품 혜인이라는 자기를 받았고요.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은 양반집 딸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왕실의 종친 며느리까지 된 야, 겁니다. 그러니까 순탄하네요, 진짜. 그냥 쭉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그런 결혼 우와, 생활을 딸도 보이잖아요. 낳았구나. 너무 스토리가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그들의 결혼에 풍비박산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이 둘의 결혼 생활에. 뭔가 좀 나 직책 좀 올려달라 할 수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권력욕. 아, 끝까지 가겠다. 사품에도 완전 못한다? 네. 좋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상상은 정말 재밌는데 이게 사실은요. 이 어우동의 남편이 네. 태양수 이동이 야, 이런 여자는 못 살겠다 라고 어우동을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요? 맞습니다. 이 어우동이 남편을 두고 아,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어머머. 야, 간 큰 상. 아니 감히 왕실 종친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이 간 큰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화다. 에이, 영화인데? 이 어우동과 바람을 피운 남자를 이 태강수 이동이라는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태강수 이동이 이 집에 들인 남자는 누구였냐면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너 은 잘 만든다면서 일로 와서 은 좀 만들어봐, 은그릇 좀 만들어봐,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은장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를 집에 부른 이동보다 은장이를 더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우동. 그러다가 네. 그 은장인을 방으로 들입니다. 어허. 어우동이 그 은장이 그를 좋아해 매번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장인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했다. 마침내 내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눈치를 보고 남편이 돌아오면 아이고. 몰래 숨기곤 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냥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어저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성현이 쓴 그 용제 총화에 적힌 태강수 이동의 주장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남자 쪽 주장이네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의 반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록에 이 기록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태강수 이동이 아하. 연경비라고 하는 기생을 매우 사랑해서 그 안에 박씨를 벌였습니다. 태조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처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헤어지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기생이랑 바람나서 어우동에게 나가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요.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기억에 남았을까? 이 사건, 이 태강수 이동이 연경비에 푹 빠진 이 사건을 왕에게 고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누구시? 자, 그러니까 왕실의 이 가족. 족보를 편찬하고요. 왕족의 허물을 살펴 잘못을 규찰하는 감찰 기관입니다. 야, 그런 기관도 있었어요? 자, 지금 종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폐단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강수 이동같이 이게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아내를 버린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예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오. 근데 참 독특하지 않아요? 그 무슨 왕한테까지 이런 이혼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해. 그러니까. 네. 자, 이 조선 시대는요 이유가 있어요. 네. 양반 이상의 신분이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와. 네.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종의 이미지, 성종은 조선을 유교의 나라로 만들려고 정말 노력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
성종 진짜 대단한데요? 김정 연구원님 그러면은 이게 진실이 뭔지 궁금한데 어우동이 바람을 핀 건가요? 피지 않았죠. 피지 종부시, 않았다고? 네네네. 종부시에서는 어우동이 그 은장이하고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죠. 또 성종도 종부시의 의견을 듣고 또 똑같이 재결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생첩액에 푹 빠져서 철을 벌인 남편 태강수 이동의 잘못이 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명을 들은 이동, 태강수 이동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이러면은 근데 살긴 살 텐데 어. 당연히 살긴 살아야죠. 왕의 명이니까. 음흠. 그죠. 근데 계속 뭔가 이렇게 막 더 이렇게 안 좋은 말 할 것 같아요. 언제 일렀어 왕한테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태강수 이동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예, 아내를 버려요. 와. 놀라운 분이네요. 예, 결국 이 어우동은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와. 반면 이 재결합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이동은요 또 이 3개월 후에는 또 자귀를 돌려받기까지 하죠. 자, 이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재결합하라는 그 어명은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SNS가 있으니까 SNS에다 올리기라도 하지. 아, 그때는 뭐 내가 누구 말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울릴 데도 없고. 그 인권이 뭔가 좀 억울했을 거예요. 자, 이 명망 있는 사대부집 딸로 태어나 정말 곱게 자라나가지고 이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던 어우동. 아, 정말 그녀에겐 생애 최악의 실패와 좌절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닐까라는 한순간에.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어우동은 지금 쫓겨났어요. 아유.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 조선시대는 남편 없이 혼자 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차라리 공식적인 이혼을 했다면 재혼을 하고 새 출발하면서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때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야.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어우동은 엄마 집으로 갑니다. 다시 그래야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정 여기서 좀 위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어우동은요 친정에서도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앞에서 어우동이 그 지체 높은 양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어우동에게는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야, 반전에 어른한 반전에 사람은 정말- 반전 지금. 뭐야? 봐도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많지? 이 어우동의 어머니 성함이 이제 정귀덕이라는 분인데 이 정귀덕이 이 조선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악처로 소문난 분입니다. 악처. 나쁜 부인. 새로 집을 짓는데 지붕에 기와를 올리는 일을 겨우 마치자 박윤창이 아내와 더불어 남쪽의 창문 둘 곳을 의논하다가 뜻이 합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부인 귀덕이 박윤창의 욕하기를 야 꾸눈놈아 꾸눈놈아 네가 이를 알아? 자, 이 사실 이 어우동의 아버지 이 박윤창은요 높은 관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사실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 장애가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장귀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방 안에 들어와서 벽이며 창이며 아이고. 다 때려 부숴요. 다 때려 부숴요. 오, 아, 엄청난 분이네요. 그거 가지고 야 심했다. 결국 이후로요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합니다. 와. 그리고 이 아버지 박윤창은요 어우동을 두고 넌 내 딸 아니다. 와. 할 정도로 정말 매정하게 대하죠. 그러니까 어우동은 사실 지금 집에 쫓겨났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양쪽 모두한테 보살핌을 좀 받거나 위로를 좀 받아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아유. 좌절.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그죠. 외롭고. 좌절이에요, 그러면. 자, 그런데 이때요. 홀로
그리고 이 슬퍼하는 이 어우동을 안타깝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종이었습니다. 어우동이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 정말 힘들어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여종이 이 어우동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우동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상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오종면이라는 사람이 일찍 출세해가지고 이 사원부의 도리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낫고 좁게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좁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어떤 그 혈통 뭐 이런 거 천하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번 다리를 놓아 보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정말 슬픔에 빠진 이 어우동, 이 주인 마님한테 새로운 인연을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 확 그죠. 예.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어우동은요, 여종의 이 제안을 듣고 예.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 영건이 한번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우동은 태강수가 버린 처, 즉 기처였어요. 기처. 그래서 조선 시대에 기처라는 용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어우동은 억울하게 쫓겨났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어서 재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인 양반가 여성의 삶 대신에 자유롭게 삶을 살기로 굉장히 주체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야. 정반대의 삶을 네, 그렇죠. 살겠다고 택한 거네요. 정말 이제까지와 다른 어우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요, 이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가던 이 어우동을 보고 한 남자가 쫓아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동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이때 어우동 돌아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 뭔가를. 저한테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둘이 정을 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특히나 어우동이 절대 연관돼서는 안 될 그 사랑이었습니다. 왜? 이게 누구였을까요?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왕가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로열 패밀리였던 거예요. 방산수 인한. 자, 이 어우동을 따라온 이 남자는 누구?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연결될까요? 자, 태강수 이동 요 계보 기억하시죠? 이쪽 세종 쪽으로 계양군. 그리고 계양군의 아들 어우동의 남편과는 육촌 형제간인 이 방산수 인한. 이게 장사를 지내는 예법에 따라서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을 유복친이라고 합니다. 이 방산수 인한이 바로 이 유복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을 당하면 같이 상복을 입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친족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전히 이 종친의 아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요. 종친의 아내였던 이 어우동은 이 인한과 만나면서
근친상간. 아. 근친상간을 지금 범한 거예요. 자, 이런 왕실 스캔들이 발각된다? 야, 이거 조선 유교. 그러니까. 자, 그런데요, 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우동과 이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요, 이나는요, 이 어우동을 향해서 이 연시를 하나 남겼는데, 러브레터. 오, 연시? 이제 이난이 어우동 집에 온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벽에 어우동의 그 소매 붉은 저고리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이난은요, 시를 그 옷에다가 적어 나갑니다. 물시계는 똑똑똑 밤 기운 청아한데 흰 구름 활짝 거치니 달빛 환해라. 빈방 고요한 중에 향기가 남아 있어. 오늘 꿈에도 그리운 정 그려보. 자, 그러니까 어우동도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어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난에 대한 마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이 방산수 이난이 어우동한테 특별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번 반전이 이어집니다. 이 어우동 몸에 새겨진 남자의 이름은 방산수 이난만이 아닙니다. 와. 아이, 선생님. 잠깐만. 지금 재밌게 하려고 지어내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거는 오늘- 사실만 해야죠. 이난 말고요, 박강창이란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전도 유망한 뭐 의대생 학생 정도 아. 되는 신분의 남성이었는데 괜찮았나 봐요, 이 남자가. 네, 어우. 사랑에 빠지네. 네. 근데 지금 이난 이름 새겼잖아요.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팔에 다른 쪽팔에 박강창이란 이름을 새깁니다. 자, 그런데요, 조나단, 동현 씨, 네. 나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문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만. 하급 관리 가미양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다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의 이름을 역시 문신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등입니다. 야, 등에다가 조선시대에 혹시 이렇게 좀 문신한 사람들이 많았나요? 보통 문신은 그 형벌의 그렇죠.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하나의 형벌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형벌하고 다르게 굉장히 사적이었기 사적, 때문에 그거는 사적이었겠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그 서약하는 그 방법으로 서로 몰래 그 몸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그런 아. 것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어쨌건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우동의 남자 몇 명이었나요? 현재까지. 4명. 네 복수 한번 명. 해봅시다. 네 네 명. 명. 맞죠? 남편 빼고 4명이잖아요. 네. 그죠? 4명이요. 자, 어우동이요,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어우동의 남자 만나는 노하우, 오. 그 답은요, 바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분을 속인 어우동은요, 또 다른 왕가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해종의 형이죠. 정종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종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우동의 새로운 남자는요, 남편과 같은 학년의 시아주버니 수산수 이기였던 것이죠. 즉 정종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왕가의 그 같은 시대 손자는 다 만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진짜 되나? 대단하다. 엄청난 거죠 지금. 이번에 수산수 이기와 어우동이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단오날. 이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타러 나간 이 어우동을 보고요. 역시 수산수 이기가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어우동 곁에 있는 여종에게, 또 여종이 또 이게 또 알아서 전달 잘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에게 그 춘향 전에 그 몽룡이가 향단이한테 이게 물어보듯이, 야, 저기 저 여인 뉘짐 여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 여인이요, 내금이 첩입니다. 하급 군인의 첩. 양반집 딸이라니까요, 이 어우동은요. 그런데 지금 속였네요. 속였네. 자 이러면 종친이 생각할 때 하급 관리의 첩?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종친이니까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둘은 또 사랑을 합니다. 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사랑과 드라마 전쟁. 그 대본 같지 않습니까 이거 네. 지금? 자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왕가의 사위와 만남을 가집니다. 자 오늘 정말 이 가기도가 열일하네요 진짜. 영천군의 그 아들이 태양수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영천군에 또 이 형제가 있습니다. 보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성군의 아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성군의 아들 춘향군인데 태강수 이동하고 지금 춘향군 사촌 사이잖아요. 이 춘향군의 딸 완산 이씨가 있는데 남편 그러니까 이 춘향군의 사위 이 이승원과 사랑을 합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우동의 자식뻘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죠? 예. 춘향군의 사위 이 이생원과의 만남은요. 그가 이 지나가는 어우동에게 보인 관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예측이 되시죠? 지나가다 어우동을 봤어. 와. 와. 아니 또요? 저기 저 이쁜 아가씨 그 지방에서 온 기생인가? 그 질문에 여종은요. 기생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요정이 문제야. 합이 잘 맞네. 잘 맞네. 그러니까 어우동은 이번에는 신문을 속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둘은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연구 언니, 근데 왜 이렇게 신분을 속이면서 어우동은 남자들을 만난 걸까요? 양반 여성은 이제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지아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기생이나 첩이나 이런 여성들은 어느 정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당연히 이렇게 첩이나 기생으로서 헬스네.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고위직 남자일수록 어우동의 신분이 탄로나면 문제가 아주 커졌던 거죠. 그래서 신분을 속여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어우동은요. 조선 왕가의 남자들과 얽히고 설킨 조선 왕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우동의 그 화려한 행적에 대해서 정말 소문이 파다하게 났나 봅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지목하며 점수를 매기는데 계집종이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 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개는 내 거, 아무개는 네 거 이렇듯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그렇게 이 조선시대 금지된 자유연애를 즐기던
어우동 결국 의금부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의금부? 아세요? 모르세요? 고문당하고. 네, 뭐 경찰 느낌? 사법기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좋아, 잘하네요. 이 의금부는 어떤 곳이냐면 조선시대 특수수사기관으로서 왕명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서 수사, 추국, 재판을 담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남아있는 의금부의 흔적 아마도 스쳐 지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의금부였으면 모르셨을 거예요. 의금부의 흔적? 뭐지? 그래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게 남아 있구나. 금호개첩. 호두가? 호랑이 머리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요거 광화문 앞에 있어요. 앞에 있구나. 네, 바로 여기 지하철 1호선 그 앞입니다. 이렇게 털어 남아 있구나. 네, 여기가 이제 의금부터였던 거예요. 써 있네요. 종강역 와, 1번. 또 여기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셨으니까 네. 지나갈 때 여기가 의금부였구나 신기하다. 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의금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0년 6월이었죠. 의금부로 한 남자가 끌려오게 됩니다. 어우동의 저고리에 그 아리따운 러브레터를 남겼던 그 남자. 아이고야. 아이고. 방산수 인한 그가 끌려왔습니다. 태강수 이동의 부인과 방산수 인한이 불륜에 근친상간했다는 사실이 결국 알려지면서 조정은 빨칵 뒤집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방산수 인한과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이 어우동은 이미 도망을 친 상태였습니다. 어우동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요, 성종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죄가 충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했다니 끝까지 추포하라. 성종 화나죠. 의금부에 붙잡혀온 이 어우동은요, 취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어우동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가 안 다가갔는데요. 먼저 저한테 왔는데요. 일단 이 어우동은요, 묵비관. 묵비관. 네, 묵비관. 왜냐면 그녀는 아직 종친의 아내였고 또 사대부 여성이니까 혐의가 없으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일만의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어우동이 간통하고도 사실을 숨기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국문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금 국문하소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과연 어우동은 고문 앞에서 입 꾹 닫고 억울하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자백은 하되 이 간통 상대를 줄여서 말했을까? 궁금한데. 둘 다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요, 어우동은 선택합니다. 자신이 만난 남자들, 이름하여 어우동 리스트 모두 밝힙니다. 낱낱이 밝힙니다. 와. 어우동이 왜 이렇게 쭉 자백을 했을까요? 바로 감옥에서 마주친 방산수 인한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맞아. 예전에 감동이 많은 간부로 인하여 중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 어우동도 사통한 바를 숨김없이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감동이라는 여성이 간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받지 않았다. 예전에 보니까 그런 일 없었어. 그러니까 풀어. 면할 수 있다고.
유감동과 같은 그런 결말을 바라면서 어우동과 관계했던 그 남자들을 죄다 실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세종대랑 다르네. 이 어우동의 이 충격적인 이 자백이 쫙 나오자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네.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의 숫자가 네. 너무 많아요. 그 숫자는 무려 17명. 그래도 17명이면 17명. 자, 이 관계에 따른 남자들이 막 굴비역듯 나오는 모습을 보고 조정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도 같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체 높은 이 종친의 아내이자 양반가의 딸이 수많은 남성과 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야, 이거는 뭐. 자, 그런데요, 어우동의 간통에 더 충격을 준 이유 두 번째는 장소였습니다. 장소? 장소? 네. 사랑을 나눈 그 네. 정을 통한 그 장소의 대범함, 그 장소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산수 2기와 관계를 맺은 곳은 공공기관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휘라는 사람과는요, 길가에 집을 빌려서 정을 통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사랑할래? 저 집 어때? 빌려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야, 충격. 가장 충격적인 장소. 네. 바로 어디였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 여기서 정을 통한 거예요. 사당. 아이고야. 네, 굉장히 충격적인 네. 장소죠. 네.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가 이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인 사당에서 부부의 윤리를 깨트리는 그런 곳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장소였던 거죠. 야. 그리고 세 번째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어우동이 정을 통한 그 대상들, 그 리스트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우동은요, 노비, 이름은 직업이란 그 노비와도 간통을 했던 겁니다. 이 신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정말 금기로 했던 이 조선에서 신분이 다른 양반집 딸과 노비가 간통을 해? 이거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게다가 이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농락한다? 이거는요, 지배층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우동이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는 것은요, 조선의 기본 이념을 무시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조정 대신들은요, 사형파와 장형파로 나뉘어서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자, 어우동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반의 딸이며 종친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장형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우동은 법률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청컨대 사형을 감하여 먼 곳으로 유배하십시오. 정말 이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성종은요, 이 어우동 문제를 45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니다. 45일 고민을 많이 됐구나. 자, 그런데 사실은요, 성종은요, 45일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미 마음속에는요, 어우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우동은 음란함이 지나쳐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후세인들은 어떻게 깨우치게 하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사유를 해하려 아뢰게 하라.
단호하네요. 그렇죠. 의금부제 직속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금부에 딱 명을 내려가지고 얘 죽일 수 있는 방법 가져와라고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의지가 확고했던 것이죠. 자, 45일 뒤 장영백대 유배 2,000리에 해당됐던 어우동의 간통죄는요 2달도 안 돼서 전혀 다른 죄와 처벌로 바뀌게 됩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법 이것을 적용해서 교부대시에 처한다. 고부대시.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부대시. 교부대시예요. 네. 영구님, 교는 어떤 벌인가요? 교는 사형 중에서도 목을 매서 그렇죠. 목을 매서 효수라고 죽이는. 하죠. 네. 네. 그런데 부대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형은요 보통 추분 그러니까 가을쯤 되겠죠. 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을 좀 미뤄가지고 그러니까 누명을 벗거나 감형이나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우동은요 남편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쫓겨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을 배신하고 걔가 한 법을 적용한다? 어우동상은 전혀 맞지 않는 법이 지금 딱 나온 거예요. 네. 지금요. 그죠? 그런데요. 성종은요. 끝까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종은 이렇게 봅니다. 이 고려 말세의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따라서 이 어우동의 처벌은 단순한 형벌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풍속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명이 내려온 그날 바로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루도 안 기다려주고. 예. 연구원님, 어우동에 대한 이 처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좀 했나요? 성현의 용제총알을 보면은 양반집 딸이 극형을 받게 되니 길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도 굉장히 많았다. 길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어우동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하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 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간통은 뭡니까? 같이 하는 거. 같이 정을 통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우동은 지금 사형이야. 그럼 같이 사랑을 나눴던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장형 때리는 거 네. 이거 선고 받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내고 풀려났거나 귀양 갔다가 풀려났거나 심지어 무고로 인정돼 가지고 죄값을 치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함께 간통을 저질렀는데 왜 어우동과는 이렇게 처벌이 다른 것일까요? 야. 성종을 포함한 위정자들의 논리, 당시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천한 기생과도 같은 행동을 한 어우동 때문에 오히려 뜻있는 선비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없는 법까지 끌어와가지고 정말 일벌백계할 정도로 어우동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봤던 이 성종. 이 어우동의 죽음을 발표한 사무면서까지 이 성종이 만들고 싶었던 유교 국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네, 어우동이 죽고 나서 5년 뒤 경국대전이 반포가 되거든요. 여기에 아마 성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가득 있었을 것 같아요. 가득 있었겠죠. 가득한데. 그렇다면 이 유교 국가 속 여성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해요. 자, 첫 번째는요. 재혼 절대 금지. 바로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엄마 입장에서 자식끼를 맡으면서까지 사랑 굳이 뭐 이럴 확률이 더 높잖아요. 자, 그리고 재혼이 금지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 과부들은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자, 만약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여자들 상당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젊은 과부의 재혼, 이거는 좀 허락하고 최소한 먹고 살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절충안도 나오긴 하는데 이 절충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지. 굶어 죽는다는 핑계로 정절을 잃는 과부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굶어 죽더라도 정절은 지켜야지, 이 멘트와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의 재혼은 비윤리적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참 진짜. 자, 경국대전을 통해 볼 수 있는 유교 국가 여성의 두 번째 모습. 남성과 접촉 절대 금지. 그 이대감 계시냐고 여쭤보아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이런 거 아마 사극에서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 이 노비를 두고서 손님과 주인 마님 간에 벌어지는 대화, 바로 내외법. 내외한다. 함부로 이 밖에 나간 여성이 남성과 이 불필요하게 마주치고 혹시나 정절을 잃게 되는 것을 걱정을 하면서 정절을 잃지 않도록 집안에 가둬두는 법이었던 겁니다. 오, 진짜.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 나가는 경우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거 아마 사극 보시면 알 텐데 조나 씨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여사체크에서 봤어요. 그 이렇게 뭐를 쓰고 아, 맞습니다. 이 내외법이 생기면서 여성들은요, 바깥 나들이를 쉽게 할 수도 없었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외출해야 되면 이렇게 장옷을 쓰고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가마죠, 가마. 네. 근데 이 가마도 특징이 있어요. 사면이 튀어 있는 평교자 안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사면에 벽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옥교자라고 합니다. 밖에서 못 보게. 안을 못 보도록 완벽히 그냥 딱 차단을 시켜버린 것이죠.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때 모든 그렇죠.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의 여성상, 이 모습은 바로 이 성종 때,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넘어 어우동의 인생과 성종대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